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됐던 노동계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대하겠다며 노사정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립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양대노총 대표와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위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양대노총이 머리를 맞댔다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 대표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 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노동계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돼 왔다며 새 정부는 다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정의 중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의 경우에 양대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도록 할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 간 협력,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면서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양보와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경영계도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한 국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두고 일하는 방식까지도 바꿔야 한다며 8월 중으로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재작년 500만 가구를 처음으로 넘어선 1인 가구의 수가 1년 사이 17만 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가구의 수가 증가한 것과도 무관치 않았는데요. 변화하는 이런 가족의 모습과 함께 정부 정책도 발맞춰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수는 527만 9천 가구로 사상 첫 500만 가구를 넘어선 재작년보다도 16만 9천 가구 늘어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27.8%가 혼자 사는 가구였는데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 2030년에는 세 가구 중 한 가구꼴로 1인 가구일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습니다.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는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이른바 기러기 가구와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한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비동거 맞벌이 가구의 수도 1년 전에 비해 3만 7천 가구 늘어났습니다. 결혼한 가구 가운데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533만 가구인데 이 중 10%가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기러기 부부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이미 유통업체들은 간편식 제품과 반쪽 과일 같은 특화 제품을 출시하는 등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세분화하는 등 다양한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불황은 계속되는데 작년부터 정부 세수만 풍년이란 뉴스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이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특히나 작년은 흑자가 4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였는데요. 거둔 세금은 늘고 공공부문 투자는 줄어든 탓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가계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했지만 공공부문 곳간은 넉넉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가 43조 9천억 원의 사상 최대 흑자를 낸 겁니다. 흑자도 3년 내리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는 적자를 면하지 못했지만 적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8조 원 가까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 중앙정부의 적자를 메운 셈입니다.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수출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 곳간도 두둑해졌습니다. 지난해 이들 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 8천억 원 흑자, 5조 5천억 원 흑자였던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집계를 낸 한국은행은 대출 증가로 금융공기업의 금융중개 서비스 수입이 늘었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 같은 재산소득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 LH 같은 비금융공기업도 2년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의 흑자는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재작년 흑자는 한전의 본사 부지 매각이란 일회성 요인 덕분이었고 작년에는 저유가와 함께 투자액이 역대 최소로 위축된 탓에 흑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6개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한 소위 장기 백수 비중이 지난달 1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2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100만 3천 명 중 11.9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4년 13.5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작년 10월을 제외하면 2014년 11월 이후 30개월 동안 같은 달 기준으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에도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고용시장의 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입사 후 2년 이내에 첫 직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을 옮긴 적이 있는 남녀 직장인 4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첫 이직 시기는 입사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직 이유로는 업무 과다 및 야근을 꼽은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고 회사의 비전 및 미래 불안, 낮은 연봉이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이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채용 기업 찾기를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동계 총파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가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서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많을 텐데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노동계에 공개적으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노동계는 문 대통령 취임 50일을 맞는 30일을 기점으로 최저임금 10,000원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관철하려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급식 조리원과 영양사 등 학교 내 비정규직 9만여 명이 오는 30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근속수당 인상과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존 교사와 교사 지망생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1%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이들 중 9만 명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연대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투표 참가자의 89.1%가 찬성한 상황. 노조는 2만 원 수준인 근속수당을 5만 원으로 올리고 급식비와 상여금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며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을 포함시켜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발맞춘 요구사항이지만 이해관계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12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취지의 교육공무직법 법률안이 발의된 뒤 20일 만에 철회된 바 있습니다. 현직 교사와 교육공무원, 또 교사 지망생 등의 집단적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절차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게 되는 정규 공무원직 자리를 현재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내어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동일 노동에서의 임금 차별, 고용 불안을 겪는 학교 비정규직은 다른 방식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달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처럼 처우 수준을 80%로 어떤 개선을 시켜준다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법제와 저희 교육 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을 해서 정규직화하라. 이게 이제 여태까지 저희들이 아는 방안이었죠.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조 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데다 역차별 문제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일본 도시바 반도체 사업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이 선정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독주 속에 SK하이닉스가 중국 업체들을 제끼고 얼마나 앞서갈지 관심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일본 도시바 메모리는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상용화한 세계 2위 업체입니다. 도시바 메모리 인수전의 승자가 한미일 연합이 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약 3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시바가 17%로 2위, 웨스턴 디지털,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도시바 점유율 절반만 가져오더라도 단숨에 2위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인수전으로 SK하이닉스가 최대 15%가량 도시바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업계는 도시바의 기술력이 한국 반도체를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기술 유출을 꺼리고 있다는 점은 도시바와 기술 제휴를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도시바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활용하여서 SK하이닉스의 3D 낸드 플래시 개발에 더욱 기술 증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수전은 메모리 강국 한국의 지위를 계속 지키면서 낸드 플래시 시장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자녀가 어린 가구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13세에서 17세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8.3%로 가장 높았습니다. 7세에서 12세 아이가 있는 가구는 52.7%,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는 39.7%였습니다. 보육시설 부족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로 인해 손이 많이 가는 취약전 아이가 있으면 맞벌이가 쉽지 않다는 현실이 반영된 수치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용 연구개발 사업에서 횡령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10년 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절차 없는 연구개발 내용 누설, 유출로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연구비 횡령도 최대 10년 동안 사업 참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좋은 상사, 나쁜 상사를 언급하면서 이 상사들의 최악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같이 상사들의 발언 때문에 회사 생활을 힘들어하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미 경제지 포브스도 이 최악의 상사들이 자주 하는 말을 지면에 소개한 겁니다. 네, 나쁜 상사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어디에나 나쁜 상사는 존재하나 봅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나쁜 상사 유형은 좀 다르던가요? 네, 포브스의 기사를 살펴보니 비슷한 점도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렇지 않은 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판 나쁜 상사의 발언 8가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와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좀 재밌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상사가 일하기 힘든 상사로 분류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첫 번째 최악의 상사의 말을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만든 규칙이 아니야. 이 회사가 만든 거지. 라고 이 정작 중요한 순간엔 수수방관하는 상사입니다. 가끔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이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열심히 해봤자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내 탓이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조심스레 이의를 제기해보지만 그저 회사의 정책에 따른 것뿐이라며 이 부하 직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다가 일이 틀어지면 그제서야 남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유형을 말합니다. 네, 이런 유형은 한국에서도 나쁜 상사의 유형 중 하나로 꼽혔었죠. 미국에도 그런 상사들이 있었군요. 네, 그런가 봅니다. 어디에나 비슷한 유형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떨까요? 하기 싫으면 간도 다른 애 뽑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사입니다. 누군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줄 아나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자르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상사. 이런 협박 아닌 협박에도 의린 다른 직원들은 매번 고개를 숙여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네, 정말 가슴을 꽉 답답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용 시스템의 차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정규직 시스템이 아니라 계약직이기 때문에 더 경쟁이 치열하고 해직이나 구직도 잦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상사가 많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미국 문화 때문에 일하면서 두 번 우는 직원도 많은 거죠. 이걸 더 악용하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무조건 몰아붙이는 상사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시간 내에 끝내란 얘기인지 불가능한 일을 단시간 안에 끝내라고 한 뒤에 모든 걸 결과로 판단하는 상사는 미국에서도 꼴불견으로 뽑혔습니다. 네, 이 두 유형을 이어서 말하면 안 되면 되게 해, 하기 싫으면 다른 애 뽑지 뭐 이렇게 이어지네요. 제가 말하고도 참 짜증이 납니다. 정말 전형적인 갑질 상사의 유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전 애플 CEO 스티븐 잡스도 이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직원들을 몰아붙이는 독재자의 면모로도 유명했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 자신을 잘 따를 사람만을 중요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차례 경영 일선에서도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경쟁 사회인 미국에서도 이처럼 무조건 몰아붙이는 상사는 최악의 상사라고 여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들을 법한 발언을 하는 최악의 상사도 있었나요? 네, 바로 네 번째가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라고 말하는 상사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보수적인 회사 문화에만 있을 법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상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존재한다는 방증입니다. 좀 개선 방안을 내면 상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바꾸러들지 마 이렇게 대꾸를 한다는 거죠. 네, 이건 정말 의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회사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늘 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모습 생각해 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상사가 이야기할 법한 발언들을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런 비슷한 유형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사적인 일로 하루 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사. 왠지 공감이 가시죠? 개인주의적인 미국의 경우는 휴가나 퇴근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의외로 아닌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법에 보장된 휴가와 월차, 그래서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마음껏 쓰라고 하지만 내 앞에 상사는 월차 쓰는 데에도 늘 적절하고 타당한 이유를 요구한다는 거죠. 월차 사유서를 제출하면 상사는 이런 일로 근무를 하루 쉬기엔 너무 사적이라고 말하는 상사도 있다는 겁니다. 네, 차라리 그러면 그냥 쉬지 말라고 하는 게 나을 법도 싶은데 말입니다. 결국 상대적인 거지 휴가를 낼 때 상사 눈치 봐야 하는 건 어딜 가나 매한가지인 거네요. 네, 그렇죠. 다음은 좀 의외의 발언일지도 모릅니다. 내 밑에서 일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상사인데요.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잘 하지 않는 말입니다. 최악의 상사 유형 중 뽑힌 걸 보면 권위적인 상사가 비율적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혼자서만 자기가 좋은 상사인 줄 아는 유형은 아예 대화나 개선 방향의 발전이 없으니까 부하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경우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상사는 좋은 상사에 해당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당신 때문에 혈압 올라라고 생각하는 상사 어떠신가요?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으로 인해 이 스트레스로 생기는 질병 관련 비용이 연간 230억 달러에 이른다는 통계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최악의 상사 유형은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상사 유형입니다. 내가 당신 상사잖아. 네, 어쩔 수 없는 말이죠. 내 부하가 아닌 상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최악의 발언도 감내해야 하는 우픈 현실은 미국과 한국 어디에서나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네, 참 어디에나 최악의 상사 유형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는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소개한 이론이 있죠. 한 조직의 성과는 리더의 리더십 크기에 비례한다는 뚜껑의 법칙. 좋은 상사가 좋은 직원을 만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